자, 우리 59페이지부터 복습하면 되나요? 좋아요.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들어왔다가 나가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물질은 환경과 생물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게 되면 우리 생태계의 근원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나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오는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사이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유기물들을 만들었을 때 생산자가 본인이 써서 소비하는 것, 이것은 호흡으로 열로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고사하거나 낙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이제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분해자한테 갑니다. 요것과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1차 소비자로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될 때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각 영양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열로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소비자로 먹히지 않은 것들은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분해자한테 가고,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에너지 전환을 보게 되면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화학 에너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화학 에너지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에너지 효율 볼게요. 에너지 효율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되는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 영양 단계는 내가 만약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다. 그럼 전 영양 단계가 1차 소비자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분의 2차 소비자 에너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에너지에는 이제 단위가 요거긴 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 줄 때는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 숫자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되는데, 두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는 화살표 밑에 에너지가 표현이 된 거, 또 하나는 그 영양 단계 밑에 에너지가 표현이 된 거, 같은 겁니다. 이 생산자 에너지가 요만큼이란 얘기고, 생산자 에너지가 요만큼이란 얘기예요. 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반사가 되고 일부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생산자로 들어온 에너지 중에 일부는 호흡, 그 다음에 고사 낙엽, 그 다음에 피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다 합하면 요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3천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거 다 합하면 3천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 얘가 된다. 그 다음에 뭐 1차 소비자 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2만 분의 3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영양 단계와 에너지 효율 관계를 보게 되면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하지만 에너지의 효율은 증가한다. 그래서 적은 양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영양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식이 육식보다는 환경에 이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채식이 좋냐 아니면 육식이 좋냐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뭐 에너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구강 구조 측면에서, 혹은 이제 또 영양학적 측면에서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도 설명해주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태 피라미드 볼게요. 여기까지 했죠? 네. 자, 생태 피라미드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물량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차례대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태계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상 피라미드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고, 개체수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고, 생체량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군집들이 있어요. 해양 군집이랑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많은 산림이 있습니다. 해양 군집 보게 되면 에너지 정상 피라미드 모양, 개체수도 정상 피라미드 모양인데 생물량은 생산자가 1차 소비자보다 적습니다. 생물량 보게 되면 단위가 이 제곱미터당 이제 질량인데, 어떤 순간에 이 생물량을 측정을 했을 때 생산자의 생물량이 적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생산자가 단세포성 조류인데 얘네들은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증식해가지고 빠르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순간에서 생물량은 적지만 이 상위 영양 단계에 있는 1차 소비자를 부양하기에는 충분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많은 산림 볼게요. 에너지도 정상 피라미드, 생물량도 정상 피라미드 모양인데 개체수는 생산자가 적습니다. 왜냐면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나무의 개체수는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산량이 1차 소비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요 세 개를 비교했을 때 모만 정상 피라미드 모양이면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그렇지, 에너지 피라미드만 정상적이고 모양이면은 이제 안정적인 생태계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 볼 건데 일단은 생산자인 식물 군지 볼 거고 이거 복습할 거고 그 다음 1차 소비자는 안 했죠? 이거 안 했지 뒤에 거? 했어? 그러면 생산자와 1차 소비자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산자 군집에서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일단은 총 생산량은 무엇이냐면 이 생산자가 생산하는 유기물의 총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광합성을 통해서. 됐나요? 자, 그 중에 자기가 생산한 유기물이 결국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으로 쓰는 양을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것들을 순생산량이라고 하고 이 순생산량 안에는 누군가한테 먹히는 거 혹은 먹히지 않고 죽거나 낙엽으로 떨어뜨린 유기물의 양 그 다음 요거를 제외하고 이 자신의 몸속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이 생장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요 그래프 볼게요. 수령에 따라서 생산량을 볼 건데 유기물의 양을 자, 총 생산량입니다. 처음에는 총 생산량이 증가해요. 왜냐면 식물들도 많이 광합성도 활발히 하고 이러니까. 자,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총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도 늙어서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이 노화가 일어나가지고 총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량 볼게요. 호흡량도 초반에는 적지만 나중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비광합성 부위가 많아져. 그렇지. 잎의 호흡량도 있지만 줄기, 가지, 뿌리 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유기물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호흡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를 이제 순생산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식물 군집을 봤을 때 천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순생산량과 총 생산량이 높지만 극상으로 갈수록 총 생산량도 감소하고 순생산량도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것을 순생산량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뿌리, 가지의 고사량 그다음 피식량, 그다음 낙엽량을 뺀 값을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생체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말로 생물량입니다. 생물량은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질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내가 만약 수령이 80년인 현재 시점에서의 유기물량이 궁금해. 그럼 여태까지 요런 거 총생산한 유기물에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낙엽으로 떨어진 거 뿌리줄기 피식량 빼고 나머지가 이제 이 생명체 내 유기물로 쌓였겠죠? 그래가지고 요때 쌓인 거 이때 쌓인 거 이때 쌓인 거 그다음에 요때 쌓인 거 싹 다 더해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유기물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이제 누가 그랬는데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이라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성원이가 해줬어요. 선생님 그냥 의미만 파악하라고 준 거예요. 알겠죠? 구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여기 fx식이 나오게 되면 여기 뭐 0부터 80년 해가지고 fx 구하면 나오게 될 건데 그것까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이런 거 질문해주면 아주 이과스러워 선생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 보도록 할게요.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초본이고 빠르게 생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대표적인 원시림 같은 게 있는데 혹은 이제 음수림이 되겠죠. 생체량은 많지만 순생산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농경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식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유기물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게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생산자와 유기물의 질량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일단 총 생산량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 왼쪽에서는 순생산량 그래프, 오른쪽에선 호흡량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유기물의 양을 보게 되면 아까 설명한 이유 때문에 총 생산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량도 초반에는 적다가 나중에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 순생산량 그래프다. 혹은 요 두 그래프의 차이가 호흡량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고, 천이 초기인 거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극상에 해당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게 되면 얘는 총 생산량이랑 호흡량이에요. 총 생산량 아까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호흡량도 설명한 대로 초반부터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차이가 순생산량이에요. 자, 그래서 천이 초기에는 순생산량이 많지만 이제 극상으로 갈수록 순생산량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1차 소비자의 유기물의 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소비자는 유기물을 뭐를 통해서 얻어요? 누구한테 얻어요? 그렇지, 생산자를 먹어서 얻지. 그러니까 생산자의 피식량이 곧 1차 소비자가 먹은 유기물의 양인 섭식량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얘는 이제 식물이고 얘는 이제 1차 소비자인데 1차 소비자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 피식량이 누구한테 먹히는 거야? 1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섭식량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생산자의 피식량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은 것 중에 우리가 먹은 걸 전부 다 소화시켜서 다 흡수하는 게 아니죠? 소화 흡수하지 못한 건 뭘로 배출이 돼요? 똥으로 배출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똥으로 배출되는 양을 배출량이라고 하고 얘도 결국엔 분해자가 분해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섭식량 중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배출된 양을 뺀 나머지 값을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흡수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해서 쓴 것 중에 본인이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소비하는 유기물의 양, 그 다음에 2차 소비자한테 피식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나가는 양, 그 다음 요거를 제외한 것을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했고 이제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할 건데 물질의 순환은 크게 탄소의 순환이랑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렇지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생명과학 원에서 주로 기출이 되는 것들은 질소의 순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탄소의 순환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각 건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고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존재 형태 보게 되면 기권은 이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어떤 산이 돼요? 탄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탄산 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 직권에서는 화석연료 형태로 이제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석회암의 형태로 있고 생물권에선 유기화합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탄소는 생물 분집 내부에서는 먹이 관계를 따라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석유는 뭐가 한 번에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석유, 석탄. 둘 중에 하나는 동물이고 둘 중에 하나는 식물이야. 석유가 식물. 석탄이 식물. 그렇죠. 석탄이 식물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보통 식물이 한 번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된 게 석탄이라고 하고, 그다음 동물이 한 번에 묻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된 게 석유라고 하는데, 이건 어차피 옛날 일이니까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국민학교 때도 이 석유가 곧 고갈이 된다. 50년 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년 근데 아직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동물과 식물이 많이 묻혀서 만들어진 걸까? 그만큼 썼는데 선생님 국민학교 때도 50년 남았다고 했고 근데 지금도 막 50년 넘게 남았다고 했고 도대체 언제까지 포함될 거야, 그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탄산이온 형태로 있는데 얘네들이 뭐를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대기 중에 있는 거는 이제 육상에 있는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저장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도 이제 다양한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들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유기물의 형태로 생물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생물권 내부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영양 단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다시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이 되냐면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 형태로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소비자들도 혹은 생산자들도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방출이 되고, 얘가 물에 녹으니까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에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생물권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고, 이 소비자, 분해자, 그 다음에 생산자를 포함한 애들이 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가지고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물에도 녹습니다.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됐을 때 해양이 어떻게 돼? 탄산이 많아지니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양 산성화가 문제가 돼요. 해양 산성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체적인 예시. 염산 같은 거를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나오면서 걔네 녹지? 네. 그래서 이 산호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로 달걀 껍데기랑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해양 산성화가 지속이 되면 얘네들이 쉽게 부서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이렇게 침전이 돼가지고 석회암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뭐 탄산이온이 다시 방출이 돼서 대기 중에 이산탄소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생물권에 있던 애들은 또 언제 직권으로 돌아가냐면 이 화석 연료가 되면서 직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이 석회암이 또 용해가 돼서 탄산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대기 중에 이산탄소로 돌아가냐,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화산 분출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는 이제 연소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산탄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들어오고, 생물들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그냥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해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밑에 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이 됩니다.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을 해서 생물을 구성하거나 호흡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이제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호흡으로 분해가 돼서 유기물의 탄소가 다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돌아가거나 혹은 물속에 이산화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생물의 사체 중 일부는 땅속, 해저 등 오랜 기간에 퇴적돼서 화석 연료가 되고, 화석 연료가 연소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돼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네. 연소랑 호흡이랑 결국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호흡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열 에너지만 나오는 거고, 연소는 한 번에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됐기 때문에 빛과 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안 깨졌어? 선생님 어제 깨졌어요. 다행히 강화 유리만 깨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데, 선생님 손목에도 힘이 없어졌나 봐. 그냥 들고 가다 그냥 아무도 나를 치지 않고 혼자 걸어가다 그냥 놓쳤어. 큰일이에요. 이게 노화의 증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질소의 순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대기 중에 질소예요. 질소 N2입니다. N2 질소는 몇 번입니까?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체외각 전자가 몇 개? 7개. 원자가 전자는 체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의 차이점이 뭐야? 원자과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고 체외각 전자는 그냥 돼 있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18쪽은 체외각 전자는 8개지만 헬륨 빼고, 네. 원자가 전자 몇 개야?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인 거고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애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맞아? 체외각 그래서 질소는 체외각 전자 5개, 원자가 전자도? 내가 뭐라 그랬지? 전체 전자의 개수는 7개? 선생님이 잘못 말했을 수도 있지. 아무튼 전체 전자의 개수는 7개, 가장 안쪽에 2개, 그 다음 5개 채워지니까 체외각 전자 5개, 원자가 전자도 몇 개야? 5개죠. 그러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바깥에 몇 개를 채워야 돼? 8개. 전자 8개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얻으면 돼? 3개를 얻으면 됩니다. 근데 N과 N의 결합이야. 그럼 서로 3개씩 내어주겠지? 그럼 공유결합이 총 몇 개 생겨? 삼중결합입니다. 최대 공유결합이 탄소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안 되는데 보통 4개가 결합하는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공유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3개가 가장 강력한 결합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 2개를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대기 중에 있는 N2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결합들을 끊어줘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들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도움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질소 화합물로 구성이 된 물질들을 우리 몸속에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있지? 암모니아.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왜 만들어져? 우리가 그렇지 단백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단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N2를 의미하니까 N이 꼭 필요한 거고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그 N이 꼭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또 뭐 있지? 우리 그 핵산 DNA, RNA 거기에서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인 거고 거기에서 염기가 뭘 뜻하는 거야? 거의 질소 화합물을 그냥 염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염기에도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생물은 본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소 화합물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N이 쪼개져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N을 직접 쪼개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이런 세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 중의 질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N2를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 볼게요. 대기 중에 N2를 누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암모늄 형태로 바꿔주냐면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라는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뿌리옥은 저번에 공생관계 했을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 콩과 식물의 뿌리에 이렇게 혹처럼 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뿌리옥 박테리아를 같이 키우면서 본인이 질소 화합물을 얻는 거예요. 식물이.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인 암모늄으로 바꿔주게 되고 이 암모늄을 이용해서 이 식물은 본인이 다양한 질소 화합물을 만들게 되고 그냥 본인이 만든 유기물을 또 이렇게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제공을 해줘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일어나서 드디어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암모늄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끊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번개가 칠 때 순간적으로 얘들이 쫙 쪼개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던 산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가 후다닥 결합해가지고 얘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주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대기 중에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쪼개질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 NO3- 만들어지게 됩니다. NO3- 뭐야? 질산이죠?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요 2개의 질소 고정을 통해 가지고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암모늄과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근데 아마 대부분은 다 얘에 의해서 일어나고 얘는 이제 순간적으로 되게 적은 양만 이렇게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환된 애들은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되냐면 생산자인 식물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과 핵산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요. 이 암모늄 이온은 이제 식물에 의해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단백질과 핵산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NO3- 식물에 의해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단백질과 핵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단백질과 핵산의 형태로 들어온 애들은 이제 생물권의 또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다양한 영양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또 이제 언제 분해가 되냐? 이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니아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암모늄 이온이 되면서 이제 분해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여기 NH4-가 NO3-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전체 과정을 그냥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아질산이 되고, 아질산이 또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그냥 같이 묶어서 그냥 질산화 작용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NH4+가 얘네들이 되는 것들을 그냥 통틀어가지고 그냥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올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질소 고정이 필요합니다. 질소 고정은 크게 생물과 이제 번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된 애들은 이렇게 식물에 의해서 생산자에 의해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서 단백질과 핵산이 되거나 혹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서 NO3-가 되고 다시 식물에 의해서 즉 생산자에 의해서 단백질과 핵산으로 됩니다. 알겠나요? 그다음 얘네들이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됐어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얘는 그냥 질산과 아질산 이온을 같이 표현한 거고, 위에 있는 그림은 그냥 분리해서 표현된 거고, 분리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같이 통으로 생각해줘도 통으로 나타난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밑에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소 고정 작용입니다. 대기 중에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인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질산화 작용,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인 아질산균과 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 질소 동화 작용, 식물 즉 생산자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은 질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과 핵산과 같이 식물체를 구성하는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쓰이고, 이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로 배설이 됩니다. 사람이 배설하는 질소 노폐물은 어떤 형태예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 기억나? 그럼 얘들이 분해가 세포에 쓰이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어디에서 뭘로 바뀌어? 간에서 요소. 그렇지. 똑똑합니다.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물론 오줌 속에는 일정 암모니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냥 대부분 요소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배설이 됩니다. 자, 근데 분해자의 작용,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가 되어 토양으로 되돌아가 생산자에 흡수되거나 아질산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탈질산화 작용, 요거를 설명 안 했는데 얘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대기 중의 질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탈질산화 작용, 토양 속의 일부 질산이온과 아질산이온은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탈질산화 작용 세균 때문에 질소 고정 세균 때문에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 세균 때문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화 작용도 세균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 작용은 이제 생산자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분해자는 이제 세균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균과 같은 곰팡이도 포함이 됩니다. 균류와 같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해볼게요. 우리 진도 20분밖에 안 나갔어요. 복습을 25분에 했고 지금 45분이기 때문에 25분만 진도를 나갔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이제부터 좀 편해요. 편해. 괜찮아. 이제 어려운 거 없잖아 지금. 너 오늘 급식이 뭐야? 짬뽕? 무슨 짬? 그냥 짬뽕이야? 어? 꼬바로 뭘로 만들어요? 돼지고기로 만들지. 그거 단백질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먹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는 그만이라고 얘기했어? 안 돼요. 수업 나갈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가 평형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태계에서 생물의 군집의 구성,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고,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왜요? 왜 생물종이 많을 때? 하나가 멸종해도 다른 거 먹으면 그렇지.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했듯이 한 종이 멸종하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제 먹이 사슬과 이제 환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극 펭귄은 먹이가 충분해도 추위 때문에 개체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위, 환경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 소비자,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질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생태계 평형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원리를 볼게요. 안정된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평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양 단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다른 영양 단계도 이제 감소하거나 증가해서 평형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됐어요. 일시적으로 파괴가 된 거죠. 그랬을 때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먹이로 삼는 생산자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게 되고, 얘를 먹이로 삼는 2차 소비자는 잠깐만, 뭐라고? 다시. 자,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 증가했어. 그러면 얘가 먹는 생산자는 그치,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삼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됩니다.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게 돼서 다시 원래 상태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해서 생태계는 다시 평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요런 먹이 사슬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요 2번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2번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보통 잘 안 물어보고, 얘가 순간적으로 증가했을 때 1, 2, 3 이 한 단계씩이 어떻게 변하는가 요 정도만 파악해주면 됩니다. 요거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악하기보다 얘가 증가했을 때 예를 들어 생산자가 증가했을 때 1, 2, 3차는 어떻게 변하는가 요것까지만 파악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것까지만 파악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자가 증가한 게 1번이죠. 생산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 증가하고 1차 소비자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 증가하고 2차 소비자 증가하니까 3차 소비자 증가하지? 여기까지만 보통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또 여기서 이제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는 여기 네모칸 안에 있는 거 정도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알겠죠? 네. 자, 그럼 생산자가 감소했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면 1차 소비자 감소하게 되고 1차 소비자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 감소, 3차 소비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지.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3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1차 소비자가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 생산자는 증가하게 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하니까 3차 소비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2차 소비자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먹이로 삼는 얘를 먹고 사는 3차 소비자 증가하게 되고 얘가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는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3차 소비자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자는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3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면 2차 소비자 감소하게 되니까 1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3차 소비자가 감소해. 그럼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해서 생산자가 증가합니다. 정도를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가 되는데 언제 파괴가 되는가? 요 능력 밖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파괴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는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괴 요인은 자연재해, 인간활동, 외래종 유입이 있는데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산불이 싹 탔어. 그럼 생태계가 평형이 되기 파괴가 되고 다시 회복하기도 좀 힘들겠죠? 그다음에 홍수가 있고 가뭄, 산사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자연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었으니까 뭐가 많이 문제가 되겠어요? 인간의 활동이나 이제 외래종 유입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댐, 도로 건설, 개간, 간척 사업, 화석 연료 등의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간척 사업 들어본 것 중에 여러분들이 뭘 들어봤을까? 잼버리 맞냐? 잼버리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 잼버리 소식은 알지? 폭망한 그거. 연천. 잼버리 어디서 했어? 그렇죠. 새만금에서 했습니다. 새만금이 뭐야? 이렇게 우리나라 갯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갯벌은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물과 이제 육지 사이에 이게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 환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애들이 있고 또 얘네들이 그래서 많은 생물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닷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쪽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 갯벌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쭉 다 이게 보를 건설하고 여기에 흙을 다 넣어가지고 여기를 다 메꾸는 게 이제 간척 사업입니다. 이때 이 간척 사업이 한 1980년대가 9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메꾸고 있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땅을 처음 메꾼 이유는 이 육지를 늘리기 위해서지. 농경지도 확보하고 건물도 짓고 이러려고. 근데 간척지는 바닷물이었잖아. 거기에 흙을 들이부었어. 그러면 염도가 굉장히 높겠지. 그럼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전해질이 많으니까 철근들 쉽게 부식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녹화하지. 결국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를 홍보하겠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개체지로 이렇게 했고.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여름에 했는데 그 햇빛을 가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망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간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갯벌이 많이 있는 나라가 흔치 않은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은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혀졌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서 요거를 뒤로 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좀 다시 돌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아무튼 선생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간척 사업이 생태계 좋아한다고 했잖아. 빨리 이제 변명을 해야 참. 생태계를 좋아해서 그 생태계를 인간이 함부로 파괴시키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간척 사업이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 외래종 유입. 자, 고유종이 감소하고 먹이 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스 들어봤나요? 네. 그다음 블루길 들어봤어요? 네. 얘네들 왜 들어왔어? 민물고기고 우리나라 닥치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종을 싹 다 멸종시키고 있어요. 그냥 낚시꾼들이 손맛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들여온 거야. 특징은 얘네들 내 우연찮게 잡았어. 뭐야 잡혔네 하고 다시 풀어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유해종은 다시 풀어주게 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잡은 애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붉은기 거북은 뭐냐면은 선생님 어렸을 때 한창 청거북이 키우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들어온 게 붉은기 거북이었어.
얘네는 이제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유 거북이 남생이와 이 생태적 지위가 거의 동일한데 얘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남생이가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왜 잘 아냐면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할 때 남생이 대체 서식지의 효과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졸업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아 뭐야 거대한 쥐지? 얘 왜 들어왔어? 먹으려고. 근데 너의 느낌상 이거 뉴트리아 고기를 먹겠냐? 그래가지고 얘를 뭐 어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낙동강 유역에서 키우다가 이제 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일어나는 애들이 탈출한 거지. 그리고 낙동강 유역이 쫙 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굴을 팔고 살아요. 굴을 파고. 그럼 낙동강 유역에 있는 그 뚝방 같은데 굴을 파겠지. 그러면 장마가 되면 어떻게 돼?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마리당 지금 2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뉴트리아 쥐 별로 안 무서워한다. 그 다음에 바다 뭐 딱히 할 거 없겠다. 좋아. 그럼 나는 이제 뉴트리아 잡겠다 하면 몇 천만 원씩 법니다. 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리당 거의 2만 원, 3만 원이기 때문에 한 1,000마리만 잡아도 어때? 2천만 원이잖아. 4,000마리 잡으면 선생님 연봉보다 많아요. 아니야. 2,000마리면 2만 원씩이면 4천이지. 2,000마리만 잡아도 선생님 연봉보다 많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꽃매미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알을 하얀색 끈적한 알을 낳아가지고 식물한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미국 가재입니다. 사람들이 또 관상용으로 들어왔다가 막 넘겼어. 이게 막 아무데나 풀어놨어. 그래서 우리나라 가재보다 훨씬 더 크고 얘네들도 막 땅굴을 파고 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미국 가재는 이 가재 곰팡이 균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물 가재들은 곰팡이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곰팡이도 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물 가재들은 죽고 얘네들만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요리로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 파괴 사례입니다. 카이바브 고원에 생태계가 있어요. 여기에 원래 풀도 자라고 있고 사슴도 있었고 그다음 늑대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슴을 보호하고 사슴의 개체수를 늘리고자 뭐를 죽이기 시작했냐면 늑대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늑대가 죽어 나가니까 늑대가 죽어 나가니까 사슴이 급증하겠지? 근데 사슴이 급증하니까 풀이 어떻게 돼? 급감하겠지? 그러니까 사슴도 갑자기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파괴된 상황이 닿아요. 자, 그런 다음에 193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슴이 줄어들어가지고 풀도 증가할 거고 그래서 사슴도 증가할 거고 앞으로는 이제 늑대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요 고원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1905년에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 사냥을 허가한 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및 초원의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 건데 볼게요. 카이바우 고원의 먹이사슬은 풀 생산자, 사슴 1차 소비자, 늑대 2차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늑대 사냥이 허가된 후에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 이후의 변화는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부족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생태계가 평형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1935년 이후에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은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고 먹이가 그래서 사슴의 먹이인 초원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돼서 늑대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초원이고 뭐가 사슴이고 뭐가 늑대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사슴과 늑대 수는 개체수 단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얘가 감소했을 때 얘가 증가한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소름.